중국의 사랑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글자는 원래 A입니다. 가운데에 마음심이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 본토에서 쓰는 글자는 이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음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글자를 단순하게 바꾼 걸 간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글자 형태는 번체라고 하죠. 지금도 대만, 홍콩에선 번체를 씁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도 번체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던 청에는 기이와 마음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기도 마음도 사라지고 입구만 남은 간체 청을 씁니다. 용은 머리, 몸통, 다리를 다 갖춘 위험 있는 글자였지만 간체의 용은 문자가 아닌 기호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왜 갑자기 글자를 바꾸었을까요? 더 빨리 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배우기 더 쉽게 만들려던 걸까요? 맞습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한 문명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한자는 인입니다. 이 글자는 햇빛 아래 사람의 그림자 모양을 보고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이 글자가 둘이 되면 쪼출종이 되고 셋이 되면 무리중이 되지요. 나무는 목, 나무 두 그루는 임, 세 그루는 삼,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의미도 같이 커집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된다는 자연의 질서를 글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는 알파벳과 다릅니다. 영어에서의 A는 그 자체로 뜻이 없습니다. A와 P와 PLE를 붙여야 사과가 되고 B와 O와 Y를 붙여야 소년이 됩니다. 하지만 한자는 한 글자만으로도 의미가 됩니다. 화는 불이고 수는 물입니다. 단어를 몰라도 그림을 보면 감이 오는 문자, 이게 바로 시각으로 읽는 글자 한자입니다. 이런 그림처럼 생긴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건 오직 중국뿐이죠. 그래서 한자는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 나라 안에 수많은 방언이 있어도 혹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섞여 있어도 글자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음은 달라도 의미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오랫동안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묶어온 정신적 접착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인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인도는 같은 문자를 써도 모양도 다르고 발음과 뜻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가 먼저 소리를 전달하고 그걸 통해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한자는 뜻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역마다 읽는 소리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구를 가진 두 나라지만 중국은 문자 하나로 다양한 언어와 민족을 하나로 묶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사실 한자를 단순하게 줄여 쓰는 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초서, 속자, 약자가 모두 그런 것들이죠. 글자를 빠르게 쓰기 위해 획을 줄이거나 일부를 생략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만만은 원래 복잡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부터 간단한 형태로 줄여 지금에 이르고 있죠. 무리중, 동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체라고 부르는 글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옛날부터 사람들이 익숙하게 써왔던 약자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스스로 줄여 쓰던 글자들과 국가가 강제로 바꾸라고 한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문화의 흐름이지만 후자는 문화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글자를 바꾼 가장 큰 명분은 문맹 퇴치였습니다. 1950년대 초반 중국의 문해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80% 이상의 인민이 문맹이라는 현실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해야 할 공산정부에게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대적 행정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했죠. 당시 사람들 사이엔 글자가 너무 복잡해서 배울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랑해처럼 핵이 많은 글자는 하층민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단순하게 바꾸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실제로 간체가 도입된 뒤 중국의 문해율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20%였던 문해율은 1980년대엔 60%, 오늘날엔 96%를 넘어섰습니다. 글자를 간단하게 바꾸자 교육은 쉬워졌고 학습 자료나 각종 인쇄물도 훨씬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글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단위의 교육 시스템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글자를 바꾸는 일은 단지 편하게 쓰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이념을 심기 위한 정치적 시도였습니다. 간체는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 하나의 혁명이었던 거죠.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류시는 말했습니다. 한자를 없애야 중국이 산다. 문자 개혁이 곧 국민 개조라고 본 것이죠. 마오쩌둥 역시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글자를 바꿔야 사람을 바꿀 수 있다. 1956년 간체가 처음으로 공식 도입됐고 10년 뒤엔 문화대혁명이 시작됩니다. 마오는 외쳤습니다. 4개의 낡은 것을 부숴라.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관습, 그리고 낡은 풍속. 그 중에 하나인 글자도 혁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문화계와 학계에서는 이러다 전통이 단절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이렇게 해서 들을 청해서 기와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해에선 마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획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담겨있던 정서와 정신을 도려낸 것입니다. 글자를 바꾸면 고전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고전을 읽지 못하면 과거를 잊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맹 퇴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문화 재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도 하나의 도구였다는 점입니다. 간체가 등장하기 전까지 번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기존의 전통 글자에 번체, 즉 번거로운 체 혹은 복잡한 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잡하니 낡았고 낡았으니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만든 거죠. 반면 대만과 홍콩에서는 같은 글자를 정체, 즉 올바른 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때 한자를 완전히 버릴 것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신 발음대로 읽는 알파벳을 쓰려고 했죠. 특히 아편 전쟁 이후 유럽의 힘을 체감한 지식인들 사이에선 근대화는 서구를 따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문명을 바꾸려면 글자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자연스럽게 알파벳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검토된 것은 라틴 알파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일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 세계의 과학, 기술, 외교가 모두 영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어 알파벳은 미국과 영국이 쓰는 문자였습니다. 당시 적대 관계였던 서방의 문자를 받아들이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글자를 바꾸는 순간 이미 한자를 알고 있던 국민 99%가 하루아침에 문맹이 되어버리죠. 그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상상도 가지 않지만 암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알파벳으로의 전환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한자는 그대로 두되 그 발음을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병음입니다.
병음은 처음엔 보조수단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맹 대치와 발음 통일, 교육과 행정에 꼭 필요한 체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병음으로 중국어 발음을 배우고 외국인도 병음을 통해 중국어를 익힙니다. 한자를 그대로 두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만든 현실적인 해법인 셈입니다. 이렇듯 간체는 글자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먼저 고전을 읽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글자가 바뀌자 예시나 문장을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고전의 감동도 줄었습니다. 뜻이 다른 글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혼란도 생겼습니다. 밀가루면과 얼굴면, 느슨할 송과 소나무 송이 모두 같은 글자로 쓰입니다. 의미의 정밀함이 사라졌습니다. 맥락이 없으니 어떤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전기 전에는 원래 비가 들어있었습니다. 번개는 늘 비와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체 전에는 그 비가 없습니다. 의미도 연결도 끊긴 글자입니다. 성씨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부는 지불할 부로, 쓸쓸할 소는 닮을 초로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상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번체를 쓰는 홍콩, 대만과는 책이나 미디어를 서로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게 됐죠. 현재 간체는 약 2000에서 2500자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 현대 중국 사회의 95% 이상 일상적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교육과 정보 전달은 훨씬 쉬워졌죠. 그만큼 간체는 효율을 극대화한 문자 체계인 건 분명합니다. 더구나 간체와 병음은 시간이 지나며 생각지 못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이 된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자를 입력할 땐 병음으로 발음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간체자가 후보로 뜨고 그 중에서 골라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번체보다 입력 속도도 빠르고 인식 정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간체는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단순할수록 인공지능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음성인식과 텍스트 분석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간체와 병음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화혁명의 유산이 뜻밖에도 디지털 시대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간체와 병음은 중국 본토에서 주로 쓰이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부 사용됩니다. 반면 번체는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번체를 낡고 복잡한 글자로 규정하고 대만은 간체를 정체성을 훼손한 글자로 여깁니다. 이제 글자를 둘러싼 논쟁은 문화와 정치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중국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번체를 다시 쓰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음 입력이 일반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번체는커녕 간체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을 바엔 굳이 간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 반론입니다. 전통 한자를 향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문학이나 역사 같은 일부 논문은 아예 번체로 출판되기도 합니다. 가게 간판이나 음식점 이름을 번체로 쓰는 것도 유행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명함을 번체로 인쇄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똑똑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체와 병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1982년 중국 헌법에는 보통화를 나라의 표준어로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보통화는 중국의 표준 발음이고 간체와 병음은 이 보통화를 쉽게 쓰고 읽기 위해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이 이 표준어를 제대로 쓰는지 시험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중국어 교육기관을 세운 것도 같은 흐름이죠. 글자는 이제 문화를 넘어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글자를 바꿨습니다. 단순한 개혁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질서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글자는 줄었고 기억은 지워졌고 세계를 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뜻이 다르던 글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의미는 흐려지고 글자의 구조적 아름다움도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간체로 효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글자의 깊이와 맛을 잃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